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틀이지만 없으니까 보고 싶었죠. 네, 네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앞으로 국제 영화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잘 다녀오셨나요? 영화제는 처음 참석해봤는데 아니 국제 영화제는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는 것으로 국제 영화인이라고 가끔 불러주세요. 네. 예. 세계 영화제 초청받아서 나가는. 네, 국제 영화인 김호준입니다. 네, 공장장과 국제 영화인 굉장히 낯선 조합인데요. 자, 이제는 런던 갔다 왔으니 다른 나라에서도 불러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뉴스공장을 안 들어가지고 말이죠. 아, 영어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TBS가 EFM이 있던데요. 잠시 거기 가서 인터뷰하고 다른 국제 영화제도 불러달라고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 이 판결이 결국 났어요. 예. 네, 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전범기업 신일철 주금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으로만 따지면 73년이 걸렸고요. 소송만 13년 넘게 끌어왔던 겁니다. 거기에 마침표가 찍힌 건데 말씀처럼 소송을 제기한 4명 중에 3명이 그 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94살의 이춘식 씨만 법정을 지켰는데요. 이 판결은 앞서 2015년 5월 달 대법원 일부가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자기의 내린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데만 6년 5개월이 걸린 거죠. 자, 잠시 이춘식 선생 법정에서 했던 소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청이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오늘 대법에 와보니까 나 혼자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내가 초조해요. 사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조선일보의 반응은 사실은 예상을 벗어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제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또 역시나 일제 시대의 잘못을 얘기하면 이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 혹은 여기 오바마 정부 이후로는 한미일 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 어제는 이제 한미일 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외신을 빌어서 했는데, 하여튼 조선일보는 항상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네, 며칠 전부터 그런 취재 보도를 해왔었는데요. 그 일본 전범 기업들이 그 일제 시대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예. 일본에 그런 기업들이 많으냐? 2012년이던가요? 우리 정부가 일제 시대 그 전범에 해당되는 행위,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던 기업들을 선정했는데 그게 거의 300곳입니다. 예. 그 중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대기업 중에 여기 안 들어가는 기업을 고르는 게 더 빨라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죠. 그렇죠. 미쓰비시 중공업. 네. 여기서 가미가제로 유명한 그 제로센 비행기나 또 야마토라고 하는 당시 최대 전함이나 이런 군수품 조달의 주역이었고 군함도 강제 노역을 시킨 기업도 미쓰비시입니다. 예. 이번 97년에 원래 이 소송이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 97년에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일본에서는 다 기각을 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일본 법원은 한일 합방을 합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서 이걸 기각시킨 거 합법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정상적인 취업 활동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일본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식민 지배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 바라보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렸어야 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당연히 우리 법원이 2012년에 내린 판결이었어요. 배상 받을 수 있다.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확정을 6년 5개월 동안 못한 겁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양승태 사법부가 이걸 미룬 거죠. 계속해서. 네, 그때도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촛불 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겨우 증거들이 나오면서요. 이러한 상황들이 점점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기업들은 뭐 미쓰이도 있고 스미모토, 소위 이제 예전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일본의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국제상사, 국제상사, 우리도 국제상사가 불렀죠. 그런 모델이 되는 기업들은 다 전범 기업이었고, 그럼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다 이런 식으로 성장했어요. 또 뭐 마스시타, 나중에 파나소닉이 됐죠. 파나소닉, 기린 맥주, 예, 니콘 카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아닌 회사가 없다라고 보기. 대부분 유명한, 왜냐하면 그 시절에 이렇게 저렴한 강제 노역 혹은 뭐 무임금이나 저렴한 강제 노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전쟁 중에 그렇게 강제노역을 통해 성장한 건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유명한 BMW나 아우디나 폭스바겐 다 마찬가지. 지멘스 같은 기업도 그렇고. 차이가 있다면 독일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걸 인정을 하고 그 나라 그 자동차 회사 홍보관 같은 데 가면 기록이 있어요. 네, 자기들이. 배상과 보상 그리고 사과까지도. 예. 자기 회사 홍보관에도 그게 있습니다. 예. 독일 기업에 가면. 그리고 거의 뭐 10조 원 가량 규모의 재단도 만들었죠. 독일에서는. 그리고 그동안 쓴 돈도 굉장히 많고. 네,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자기들 기업 홍보관에도 그 역사를 기록하느냐 아니면 그쪽 사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 사법부도 당연히 배상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를 지난 6년 동안 박근혜, 양승태 두 주역에 의해서 못 받았던 걸 이번에 받은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김현장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지금 대리를 김현장에서 했거든요. 김현장 쪽이 이제 물론 뭐 국내 법무법인이 법적 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외교부의 의견을 보면 이 김현장 쪽이 만들어준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윤병세 장관 아니십니까? 예, 윤병세 장관이 김현장의 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문이 외교부 수장이 되고 그 논리를 그대로 국가 전력으로 삼은 거죠. 정부 정책으로 삼은 거죠. 이거를 문제인 겁니다. 김현장도 같이 기억해둬야 한다. 자, 이건 잠시 후에 또 한번 국제법상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서 법관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어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핵심 법관 6명을 탄핵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을 했는데요.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서 김민수, 박상원, 이규진, 이민걸, 정다주 판사가 그 대상입니다. 정의당도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 방식을 공식화했습니다. 제가 스미 모토라고 했나요? 스미 토모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일본의 기업들은 배상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뉴스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예, 오늘 아침 연합뉴스에서도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강제징용을 한 일제 신일철에서도 2012년 주총에서 한국 법원 판결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걸 막은 거고 일본 정부도 지금 일본 정부야 지금 일본의 정치권의 주류가 총리부터 그렇지만 할아버지 때 혹은 아버지 때 다들 그 소위 전범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때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예. 일본은 실제 극우가 됐습니다. 일본 정치권 주류는. 일본의 과거 한 70년대 80년대 보수는 한일 합방 관련해서 일제시대에 대해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세대였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부정하는 굉장히 오른쪽으로 더 많이 이동한 정치 세력이 일본의 주류인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아예. 근데 일본 기업들은 그냥 기업인들이니까 그거 인정하고 배상하자는 얘기가 이전부터 있었어요. 네, 소송을 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2012년에도 받았는데요.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 정부가 그렇게 압박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짚어보죠. 왜냐하면은 기업인들은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고 자기들 이미지 안 좋으니까 아예 인정하고 배상하자는 얘기를 해도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가 한 일이 잘못된 게 되니까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나라 보수 매체가 왜 그들을
결국은 변호해주는 논리를 펴니까. 예. 네, 결과적으로 그것도 재판부의 독립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평일 수 있는 건데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왜 그렇게까지 그 일본이나 미국 편을 드는 건지 자신들이 엘리트라고 하면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의 탄핵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됐다라는 바가 있고요.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제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관련 있는 사안이죠. 예. 지금 얘기한 것과 특별재판부하고 그때 이 소위 큰 틀에서 사법농단에 참여했던 판사들이 아니냐. 예, 그 판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국회에서 이제 탄핵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 탄핵이 될지는 미지수이고 절차도 대통령 탄핵과 같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낮을 뿐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런 논의가 있다. 자, 다음은요. 네, 북미 고위급 회담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9일을 전후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 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미국 쪽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김여정 부부장 얘기도 나왔었죠. 네, 그렇죠. 예. 외교가 안팎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아직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북한이 최종 결정하는 일일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런 특별한 김여정 부부장일 수도 있다는 전망 외에 나온 뉴스가 없으니까 뭐 예전 그대로 김여정 부위원장이 아니겠는가. 예, 이미 한 번 다녀온 바가 있거든요. 지난 5월 말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 상황 이제 소위 중간선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게 다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졌다가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다시 재개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다음 수는요. 네, 얼마 전에 남북이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남측군이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KBS가 이를 반박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남측 군 당국은 합의서가 체결되기 6주 전부터 주한미군 쪽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군사 문제는 특히나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 없이 북한에 가서 우리끼리 합의하고 주한미군에 통보하고 그거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보입니까? 그리고 네. JSA 위치 자체가 남북 많이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거기에 있는 데다가 유엔군이라고 자꾸 부르지만 뭐 미군 아닙니까? 미군.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과 이런 얘기 없이 평양에 올라와서 평양에서 우리끼리 합의한 다음에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표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 미군이 여기 반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실제 그 테이블에 앉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혹은 알면서도 그러거나 그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끼리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도 역시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미국 측에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요. 이미 다 요청했던 바라는 건데요. 네. 한미 동맹 얘기 계속 하는데 예. 이런 거는 왜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하여튼 이런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가 사전 합의 없이 군사 문제를 우리끼리 결정한 다음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오 하고 통보하는 게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당시에는 아주 극비로 진행됐던 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를 크게 보도해 주죠. 보수 매체에서는. 자, 다음은요. 네, 박근혜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주한 정책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당시에 방통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물로 나온 보고서가 당시의 종편 시사토크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종편 중심으로 방송되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북한 아이템은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정보, 편가르기, 일방적 공격, 극화 과장, 위기를 과장하는 예측, 이념적 적대감 조장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혹평을 쏟아낸 겁니다. 재밌네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일은 대박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의뢰했더니 종편에 대해서 편향적이고 선정적이고 적대감이고 위기를 과장하고 일방적인 경우 부정확하고 왜곡되다. 예. 이게 네. 그 시절에 대해 그 시절 방통위 연구 용역 보고서의 종편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2천만 원이나 들었지만요. 정작 결과물을 발표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종편에서 많은 북한 고위 인사들이 죽었죠.
예, 네, 처형된 그렇죠. 다음에 다시 살아난 정도 정말 오보가 많습니다.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북한이 항의한다는 게 설사 항의한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확인할 수도 없고 항의하면 좋아해요. 종표를 오히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보고서가 그렇게 심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건 뭐 쓰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알려진 거죠. 이제 와서. 네, 그렇죠. 내부적으로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요. 언론에 드디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재밌습니다. 예. 지금은 더 해요. 예. 지금은 더 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그건 객관적인 연구기관인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종편의 북한 관련 보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인지 국제법 권위자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12년에 났어야 하는 판결이 이제 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핵심이 이렇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는데 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 하는 게 일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요걸 좀 해설해 주십시오. 과연 끝난 것인지.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결했는데 국제법상 어떻습니까? 예. 일본 정부가 논거로 삼는 그 65년 한일협정은 예. 일제 식민지를 합법을 전제로 한 예.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 제4조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일 간의 이런 정신대 문제라든가 정령 문제가 남은 것도 바로 이런 65년 협정이라는 예. 바로 그 일제 식민지를 합법을 전제로 한 그러한 그 협정, 예. 이런 협정을 한일간에 맺었기 때문에 일본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했어요. 응? 그러니까 지난 이런 65년 문제가 생긴 거죠. 야, 예. 지난 65년 그래서 한일 청구 협상은 식민지를 합법이라고 한 근거 내에서 예, 합법이라고 한 합법이라는 것을 태도를 근거로 했죠. 내서 예. 그거 내서 유무상 5억 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무상 5억 불의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네네. 그것을 그 당시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질 않았죠. 예. 응? 일본이 정말 그 일제 식민지에 저지른 불법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인 줄만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알았죠. 응? 그랬더만 미처 그 당시에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 이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신고 기간을 끝나고 물어보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일본 법원에서 하게 돼서 모두 패소된 거죠. 그래서 일본 법원의 그 근거가 뭐냐고 네. 또 따져 올라가 보니까 네. 65년 한일협정, 특히 청구권협정 2조 1항에 의해 가지고 예. 양국 간, 양국민 간 청구 관련 모든 것은 다 이것으로 유무상 5억 불 안에 다 포함되어 예. 최종적으로 끝이 났다. 예. 그거로서 뭐 다 기각을 당한 거죠. 일본 정부의 주장은 1910년 한일 합방이 합법이다. 그리고 예. 그 근거 위에 한일 청구권 협상 65년에 모든 게 다 끝났다. 이게 일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예. 이제 국제법상으로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예. 사실은 일본 정부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고 이 판결 이전부터 이런 자꾸 위협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일본 정부와 그런 근거는 한일 협정이 6가지 문서가 있는데 네. 맨 끝에 보면 한일 분쟁 해결 각서라고 있는데 네네. 앞에 있는 5개 문서, 뭐 청구권 협정, 의협정, 문화재 반환 협정, 뭐 여러 가지 협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예. 그 분쟁 해결의 첫째 방법은 정치적 외교의 예. 길, 두 번째는 중재의 길, 예. 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1차적으로 우리가 일본 정부가 사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1차적으로 정치 외교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예. 두 번째는 양국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도를 해보고 네. 그래도 안 될 때는 바로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하는 네. 놓고 일본이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죠. 네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 것이 일본 정부에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우선은 뭐 이 협정은 이번에 일본 정부의 논거는 예.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예. 2005년에 네. 그 문서를 공개를 해 보니까 네네. 14년 동안 한일 협정 청구 기간에 8가지를 우리 정부가 저쪽에 청구를 했는데 네. 그 8가지 항목 가운데 정신대 문제, 살리 문제, 원폭 피해 문제는 명백하게 청구를 해가지고 유무상 5억 불이 그 당시에 받았는데 네. 그러나 이 문제 다시 말하면 강제노역. 예, 강제노역 문제는 예. 이런 것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강제노역 문제는 그 강제노역 문제는 4호에 약간 언급이 돼 있고 앞에 있는 3가지는 예. 8가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강제노역 문제는 그 당시 한일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8개 대일 항목 가운데 명백하게 없는 것은 3가지고 예. 강제노역은 제4조에 미불임금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지. 미불임금. 예. 이것이 강제노동은 반인도적인 범죄의 성격이란 말이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이 포함되어 있다. 사호를 보고. 예. 우리 지금 대법원은 이것은 사실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소송 성격과는 관련이 없는 거다. 이것은 전혀 관계 없는 거다라고 이번에 재판을 한 거죠. 예. 제가 좀 다시 교수님, 제가 정리할 테니까 이 말씀 많이 좀 봐주십시오. 예. 예. 한일 청구 협상이 65년대에 있었는데 그 중에 위안부 사할린 교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아예 포함이 되지 않았고, 예, 이 3가지는 그러니까 청구 대상이 여전히 되고 또 하나는 미불 임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강제노역과 관련된 조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강제노역은 그 노예니까요. 강제노역이라는 건 노예 상태니까 반인도적 범죄이기 때문에 이 역시 그 한일 청구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근거하에 이번 대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 그렇군요. 요건 어떻습니까? 국제법상 이거는 그 한일 청구 협상은 정부 대 정부가 한 것이고 개인이 원래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정부가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정부와 정부 사이의 65년 협정에 의해서 다 끝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끝이 났다 하고 포기한 것은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언제든지 모든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정부끼리 정치적 외교적 타협을 받다 하더라도
예. 개인이 애초에 갖고 있는 손해배상권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예. 국제법의 원칙입니까? 원칙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요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 이제 그 의문 해소되는데 그 일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이거 맞습니까? 예. 사실은 2012년 5월 24일 날 판결이 났을 때, 예. 대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한국에 있는 그 일본 기업에서 예. 바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일본 기업들은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그게 바람을 넣어서 우리 일본 기업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응? 그 영향 때문에 일본 기업이 2012년 5월 달에 판결 나고 상당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일본 정부 영향으로 2013년에 예. 태도가 돌변돼서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5년 동안 대법원이 그걸 갖고 주물럭거린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는 다르게 일본 기업들은 피해 보상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을 따로 떼서 상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략상. 사실은 이게 소송을 제기할 때도 예. 일본 정부도 상대할 수 있었고 기업도 양쪽을 상대할 수 있었는데 예. 일본 정부를 빼놓고 일본 기업만 이렇게 피고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를 포함시켰으면 일본 정부가 소위 말하는 국제법의 그 소위 주권 면제 이론을 또 나와서 타국의 사법부가 타국의 정부 주권기관을 이렇게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 주권 면제 이론 예. 이런 것에 부담이 돼서 우리 피고들은 예. 원고들은 일본 기업만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예. 그렇군요. 주권 면제 이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부 관련 재판을 다른 나라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관련 재판을 우리나라가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일본 정부를 직접 상대로 우리 사법부가 네, 재판할 수 없다. 우리 재판에서 면제를 재판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은 평등한 주권기관이니까. 그렇겠죠. 예. 그건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는 없습니까? 예, 소멸시효는 반인도적 범죄는 소멸시효는 없다는 것이 1968년 유엔의 결의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이장희 명예교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한반도 현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 좀 앞으로 좀 당겨주십시오. 예, 마이크를 저 멀리. 자, 오늘 정세현 전 장관님을 모신 이유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이런 발언이 있어가지고 참 그거. 이게 이제 뭡니까 국감장에서도 등장했었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지 정확한 맥락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사한 정도로 그런 취지의 발언이 이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국정감사에서 그 정진석 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자 통일부 장관이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랬으니까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 다시 정리해드리면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 우리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갔었는데 식사 도중에 테이블에서 냉면을 먹고 있는데 이선권 조평동 위원장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농담인지 아니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약간 말을 좀 다른 강도 세기로 쓰니까 이 기분 나쁘라고 한 건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한번 짚어둬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예. 그런 말을 우리하고 다른 맥락으로 얘기할 정도 남북이 이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그 핀잔을 주는 거고. 핀잔.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도 그 유성권 위원장은 예. 앞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 말이 아니고 예. 그게 상부에 보고되기를 기대하고 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읽으시면 그러니까 4.27 선언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데 대한 있다고 지금 북한 그 지도부 내에서 불만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게 미국 눈치 보느라고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을 네. 겁니다, 아마. 북한 쪽에서. 그래서 지난번 이번에 터진 건 최근이지만 이번에는 평양 간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양 9월 달에 갔을 때 얘기인데 예. 정상회담 이후에 와서 남북 장관급 고위급 회담을 한번 판문점에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끝나고도 이선권 위원장이 우리 조명근 장관한테 상당히 핀잔을 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게 또 보도가 됐었어요. 대등한 지에 있는데 예. 역할이 핀잔 이 이선권 조평동 위원장이 좀 원래 발언이 이렇게 셉니까? 원래 좀 그 말을 좀 그 강하게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북쪽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최고 권력자에게 충성의 맹세로 그런 강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그 이성권 위원장이 뭘 잘못 알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북쪽은 최고 권력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예. 여론도 그쪽으로 조성이 되고 예. 최고 권력자가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대통령도 예. 국민 여론을 의식해가면서 한 발짝 먼저 나가든지 반 발짝 먼저 나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여론으로 정치를 하는 사회예요. 예. 이 남쪽 그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쪽에서 남북 관계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 모르고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당장 지금 저한테도 이런 걸 그대로 놔두고 되느냐 그런 식으로 혼을 내는데 우리 기업들이 대북 투자를 앞으로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볼 때도 적어도 거기 평양 가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얘기를 핀잔을 듣고 온 기업들은 투자 못 합니다. 그러면 투자는 별개라도 기분 나빴겠죠. 기분 나빠도 그렇죠. 물론 기업은 수익이 보장된다거나 투자를 해서 많은 이 효과를 거둬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투자를 하지만 적어도 국민 여론 관점에서는 이거 투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4.27 선언 이행이 지금 더디다고 내부적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은 뭐 짐작이 가지만 4.27 선언에 기업인들의 대북 투자를 보장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기업인들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서약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목구멍에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느냐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평양냉면 인기도 떨어지겠어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러 나오신 거군요, 오늘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북한에서 착각하지 마라. 과거에 남북 회담에서 갑질을 하려는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북한에서. 네. 그럴 경우에 이쪽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은 결국은 저 사람들이 회담 대표를 교체합니다. 그게 지금 장관님 보시기에는 이선건 그 위원장이 판문점 이후로 평양까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이 기대만큼 속도가 안 나니까 그 불만을 그 자기 테이블에 앉아 있던 우리 재벌 남쪽의 재벌 총수들한테 했는데 그 이야기는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위로 전달돼서 리성권 잘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는 점수를 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북 관계는 적어도 기업인들의 대북 투자 진출은 어렵게 만들었다. 이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면 그때 잠깐 듣고 저 사람들은 성격이 그러네 하고 이 재벌 총수들 그냥 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나갔으니까 면이 상하죠. 아니 재벌 총수인지 재벌 기업인들도 좀 매우 기분 나빴을 거 아닙니까? 그 불평을 어딘가 했을 거예요. 돌아와서. 그게 좀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기사화 됐는데 한참 있다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한테 전달이 됐던 건데 이거는 북쪽에서 심각하게 뭐 사과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가지고는 앞으로 남북회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아니 그 사람들 무슨 맡겨놓고 찾아가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더구나 그렇죠. 지금 맡겨놓은 건 없죠. 아니 철도도로 현장 조사 공사를 위한 현장 조사도 미국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다 대고 지금 기업인들 보고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느냐 얘기를 하면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망치려고 작정으로 덤비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앞으로 남북 대화하는 일선에 나서는 사람들이 남한의 정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쪽 테이블에서 했던 말들은 당장 아니어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한국의 여론 상황 혹은 뭐 여야 상황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럼요. 남말은 뭐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도 모르나? 한번 뱉어놓은 말은 반드시 그건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과거하고는 다르다. 그러지. 네. 과거 남북 관계처럼 생각하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또 성사시켜 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 생각에는 이선근 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테이블에 나올 사람 바꾸든가 해야지. 글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예. 엄하게 실책을 해가지고 그런 이 태도가 앞으로는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든지 과거의 설례로 보면 그러니까 북쪽에서 세게 반발하는 경우에 우리 쪽에서도 회담 대표를 장관을 바꿨어요. 예전에 예. 상황을 보면 남북 회담 수석 대표를 바꿔가면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나가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서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보면 분명히 관성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상대할 때도 한두 번 세게 나갔다가 미국이 예전하고 다르니까 태도를 바꾼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싱가포르 직전에도 그랬고 그 남한을 상대하는 방식도 그동안 해왔던 방식 비슷하게 계속 유지하는 관성이 좀 있는 것 나는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일을 보면서 적어도 통일전선부에서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이런 짓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군인 출신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김영철 그 부위원장 그러니까 예. 통전부장이 된 김영철 부위원장이 데리고 온 사람인데 아 그렇군요. 거기서 지금 조평동 위원장이 돼가지고 남북회담에 장관급 회담에 수석 대표가 되다 보니까 뭔가 지금 착각을 하는지 아니면 더 승진을 하기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군 출신이군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 말씀하시려고 나오신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신 김에 대북 경협이 이제 어떻게 되려는 겁니까? 미국 쪽에서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 보고 못하게 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지금 뒤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장사는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 예. 그러나 협상부터 장사죠. 협상부터. 가능성을 지금 그 저쪽에 치사하면서 미국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 잊지 말라. 네. 그런 기록을 갖다 온 거지. 내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 기업들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저께 인터뷰한 것이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에도 나왔지만 그 우리 기업들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신발끈을 조여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 한쪽에서는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는 소리를 하지 미국에서는 너희들은 가지마 하고 자기들은 보내지. 예. 그 세계 최대 곡물회사. 네, 곡물회사 카길. 예. 카길인 게 확인됐죠. 예. 예. 그게 카길일 지난번에 거라고 90년대 초라고 그랬는데 90년대 중반에 예. 시간이 좀 틀렸더군요. 90년대 중반에 장관님 시간이 틀린 건 처음 봤는데요. 글쎄 이제 뭐 90대 초가 아니라 중반이었습니까? 중반에 예. 가게로 회사가 그렇게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기가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북한한테는 상당히 낭보죠. 예, 그렇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그 선거 유세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대북 투자 내지는 대북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예. 했기 때문에 가길이 신호를 보내는 거를 북한은 이제 반가워할 텐데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언제 가길이 가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9.19
9월 19일 날인가요? 냉면 먹는 우리 기업들 보고 목구멍으로 뭐 냉면이 넘어가느냐는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아마 그 미국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당신은 뭐냐는 얘기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저는 맥락 없이 갑자기 열심히 먹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냉면 먹고 있는데 무례하죠.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네. 남북 관계를 진전 안 시키려고 작정하고 거는 저는 위쪽으로는 충성하는지 모르지만 남북 관계는 아주 안 좋은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쪽에서는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사이에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예. 그러게. 그거 좋은 계약은 자기들이 다 따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그렇게 해놓으면. 예. 과거에 그러니까 정상회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현대가 소위 선점을 위해서 예. 그때는 미리 좀 선급금 쪽으로 뭐 4억 달러인지 얼마를 보냈다가 나중에 그 대북 송금 문제가 생겼지만 현대로서는 투자죠, 투자. 투자죠. 예. 말하자면 몇 군데는 지금 선점해 놓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송금을 한 적이 있죠. 자,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업들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예. 아니 아직 지금 국제적인 여건도 조성이 안 돼가지고 정부도 그걸 어떻게든지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면제에다 놓고 그 냉면 먹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건 뭐 최태원 회장이건 그 앞으로 투자할 그 생각이 정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거. 정 떨어진 소리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 미국 갑니까? 글쎄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또 김영철이 가는 걸로 예상이 네. 되던데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영철 부위원장 대신 김여정 부부장이 배석한 걸로 보면은 아직도 김여정 부부장이 차라리 예. 말하자면 소프트하게 미국을 다룰 수 있다고 뭐 생각한다면 김영철 부위원장은 아마 좀 거칠게 미국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김여정 부부장이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 미국 측에서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은 사전 물밑 조율을 통해서 뭐 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5초 남았는데 김정은 위원장 올해 안에 서울 옵니까? 와야죠. 와야죠. 윌. 그런 것이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오기로. 가장 인상적인 오프닝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 정미소. 탈탈탈탈탈.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6시 내 고향 같은 분위기예요. 뭔가 예, 굉장히 친근감 있고 달달달달달. 전원일기 시그널입니다. 이게. 네, 네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더더욱이 느낌 살죠. 따라라라라 달달달달달. 정미소라고 하는 코너명과 아주 잘 맞습니다. 네. 예,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맞는다고 하던데. 네, 네, 다 진짜 좋아하고. 정의당에서도 다 좋아합니다. 네, 네. 예. 탈탈탈탈탈 정미소. 잘 만들었어요. 예. 아직까지는 이게 최고의 코너명이고 당분간 이걸로 가고 앞으로도 계속 갈지 더 좋은 게 나오기 전에는. 그러고 보니까 노회찬 재단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재단 출범한 건 아니고 준비 준비 기간에 있습니다. 기간인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재단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출연금 재단 있어야 출연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까지는 거의 다 이제 출연금 모금은 완료가 됐고 지금 네. 이제 후원회원들 모집 활발하게 해서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이사진을 구성해서 출범하는 것으로 재단 알고 출발하기 위한 출연금 모금 단계거든요. 네, 네. 그건 거의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보면 노회찬 재단을 치시거나 아니면 제 정의당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재단 딱 홈페이지는 앞에 아직 안 만들어졌죠. 재단 홈페이지는 아직 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정식 있습니다. 출범 안 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출범 안 됐으니까 거기에 뭐 10,000원이라도 출연하고 싶은 분들 네. 이 방법을 잘 모르시면 정의당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맨 앞에 딱 큰 창에 네.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을 모금 중이고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네. 그래 출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는 회원이 필요한 회원 모집 단계다. 네네. 예. 관계자 한번 저희가 모시고 네, 인터뷰 한번 모셔서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재단 출연금은 아직 다 차진 않았지만 예, 거의 다 모금하고 있고 거의 예, 다 예.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그러면 빨리 가야 되겠네요. 홈페이지에 네. 가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 제가 이제 하루 이틀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이틀 정도 뉴스를 안 보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안 본 것처럼 이틀 정도 안 보면 외계인 되죠. 무슨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한나절만 안 보면 그 쫓아가기 정신없고. 맞아요. 다이나믹 월화 사이에 지나간 뉴스 챙기기도 바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뉴스가 주목할 만한 게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쏟아지니까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어마어마하게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나라입니다. 이게 다이나믹해요. 예.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맞아요. 다이나믹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섭외할 때도 어려워요. 오전에 섭외는 이 사람 할까 하다가 반나절 만에 하죠. 끝났네. 오후에 섭외할까 하다가 저녁 돼야 됩니다. 저녁 돼야. 네. 하루를 살아남은 이슈가 이거구나. 하루 살아남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네. 손해배상 원고 승소 네. 이게 13년 만에. 그렇죠. 2005년에 시작된 겁니다. 네, 네. 2005년에 원래는 97년에 일본에서 했다가 네. 일본 그 법원은 1910년 경술국치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한일 합방으로 배웠어요. 네. 예. 요즘은 그런 용어 안 쓰지만 같은 세대니까 네, 저도. 한일 합방. 이제 그 용어 더 이상 쓰지 않는데 그게 합법이다. 네. 일본 국내 법상으로는 자기들은 합법이라고 하겠죠. 그럼 자기들이 한 일을 자기들이 불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법에 근거해서 쭉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버리면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당연한 판결인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사실 이 판결이 그 자체도 예.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긴 하지만 또 이번 사법농단 사태랑 직결돼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그러니까요. 승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게 상상으로만 그랬지 네. 이게 실제로 밝혀질 줄은. 그렇습니다. 네. 더군다나 대통령, 외무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당시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걸 의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 재판 원고들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결국 그 세 분을 사법농단으로 네. 인해서 3분이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또 돌아가셨다는 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거는? 그러니까요. 네. 돈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애 결과를 못 보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것도 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2012년에 대법원이 판결 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 막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감옥에 오래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조선일보는 일본의 전범 그 죄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또 한미일 군사 동맹에 뭐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국적이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는지 참. 자, 그래서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 코멘트할 내용은 특별히 없나요? 잘 됐다. 막은 사람도 혼내줘야 돼. 네, 감옥에 쭉 계시는 걸로. 네.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정치권이 이 문제로 굉장히 뜨거운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번 징용 문제 관련해서도 재판 결과가 나왔고 사법농단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를 불러왔는지 네. 국민들이 지금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 지금 네. 일단 뭐 대통령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돼 있는 행정부의 책임자들은 일단 감옥에 다 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명세 장관 전 장관은 안 가 있습니다. 네. 윤기한 전 성지도 안 가 있고요. 일단 예. 그 최고 책임자는 가 있기 때문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차장은 구속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1년 8개월 만에 첫 구속자가 나온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법농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 1년 8개월이라는 숫자 속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순실도 그 태블릿 PC 사건 터지고 난 직후에 바로 구속이 됐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JTBC에서 그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바로 6개월 정도 됐죠. 예, 그리고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승태 대법원의 그 사법농단은 1년 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맨 처음에 딱 한 사람 구속됐어요. 딱 한 예, 사람. 예, 그 폭로가 있고 난 다음에 1년 8개월이 걸렸고 이제 단 한 명이 구속돼 있고 이 과정에서 지금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소위 이 사태를 판결하는 재판부 안에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대법관으로도 있더라고요. 네, 대법관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부패 비리 관련해서 재판을 다룰 수 있는 형사합의부가 서울지법에 한 8개인가? 예, 8개. 예, 이렇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에 이미 연루돼. 예, 연루자들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재판부가 배당되더라도 결국 피의자 신분이어야 마땅할 사람이 재판석에 앉아서 이 문제를 다루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해야 된다. 뭔가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4개의 정당이 다 동의를 한 그래서 상황이거든요. 특별재판부라는 걸 설치하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인민재판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를 갖고 와서 방어 수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특별재판부까지는 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민의 이제 여론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자유한국당이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벽을 딱 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말 바꾸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인민재판이라고 했던 거를 다시 합의해 준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너무 막 나가시는 게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생각을 좀 바꾸시고 예를 들어서 그 법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법관이 아닌 사람을 하자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 기존 법관 중에 선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법관 중에서 공정하게 추천해가지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건데 뭔가 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내용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원래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아예 사법부가 아니라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 중에 선택하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었죠.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이 판결은 법관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법관 구성을 하되 그 사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법률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재판부 이렇게로 저희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게 될까요, 되기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다수당이 다 이거를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만 반대하잖아요. 지금. 네. 그런 상태고 거기에 지금 그 뭡니까 국회 선진화법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1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1년의 시간이. 네, 국회 선진화법 설명해 주세요. 왜 1년이 필요한지.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없이는 이 안을 다룰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그 의안을 올려놓고 1년이 지나면 패스트 트랙으로 이 안을 바로 상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하도 단상위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실 이게 예전에 양당 체제일 때 이 국회 선진화법 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당이 무조건 어떤 그 의사결정을 그냥 추진할 수는 없다. 서로 충분한 협치와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예전에 하도 날치기가 많아서 만든 거죠. 그런데 지금은 5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원내에. 그런데 5개 정당 중에 4개 정당이 다 자고 하는데 한 정당만 땡깡을 부리면 이걸 하나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맞지가 않는 얘기거든요. 선진화하고는 정반대죠. 예, 후진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배려하지만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당이 죽어도 못해 그러면 나머지 4개 정당은 완전히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직권상권 요건도 안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을 걸어놓고 1년 후에 한쪽에서는 탄핵, 한쪽에서는 특별재판부 이렇게를 한꺼번에 그냥 가되 대신 그 1년 동안 법관들 징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1년 탄핵? 징계. 법관들 자체 내에 징계 규정이 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징계하는 것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 우리가 이 탄핵 문제를 왜 다루게 됐냐면
최고의 징계 수준이 1년간의 자격정지입니다. 법관 자체 징계 규정이. 사법부 내에서는 예. 파면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1년 징계 받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시 법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징계 1년 해서 자격정지 시켜놓고 그다음에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뭐 이런 방법이 최후의 수단이 있다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에 빨리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특별재판부가 4당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년 동안은 그냥 계류된 상태로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 뭘 할 거냐? 그러면 사법부 내에서 자체 징계를 해서 1년 동안 법관의 역할을 못하도록 한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특별재판부로 그때는 이제 상정되면 무조건 통과되겠죠. 네, 다수당이니까. 당연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탄핵 또 네. 하자. 예. 그러니까 탄핵의 의미는 핵심은 그겁니다. 이번에 이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심판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그들에게 판결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를 일단 박탈하고 그다음에 사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두 가지 것을 다 같이 탄핵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네. 탄핵이 발의 요건이 3분의 1이고 예. 그리고 통과 요건이 2분의 1입니다. 숫자로는 법관 되죠. 탄핵은 네, 숫자로는 그리고 되죠. 실제로 발의만 되면은 네. 저는 국회 안에서 국회에서 일단 탄핵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거는 숫자로 가능하죠. 예. 이거는 그 특별재판부하고는 다르게 어쨌든 국회는 그 탄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추만 해가지고 소추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거죠. 거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국회 선진화법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제 말은 거기까지는 갈 텐데 헌재에 던져놓으면 헌재에서 할 수 있을까? 그분들 다 판사 출신들인데.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결정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런 의미가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명백한 어떤 사법의 어떤 그 심리 과정을 거친다기보다는 징계의 의미를 갖고 있고 가능하다. 과연 이들이 법관의 자격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긴 국회는 헌재의 판단까지 고민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예, 입법기관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탄핵 소추도 당연히 사당이 합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찬성하는 겁니까? 탄핵 소추는 좀 다르지 않아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어제 정의당에서 이제 전원 5명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는 탄핵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진지하게 검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당이 이런 결정을 하면 사실 저쪽에서 특별재판부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민주평화당이나 바른정당도 뭐 충분히 함께 합의를 이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탄핵까지 가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 헌재에 가서 그 뭐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 헌재의 판단인 것이고 국회는 민의를 반영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싶은데. 사실 뭐 이런 정도 상황이 와서 그 헌법 103조의 정신을 지금 위배한 위헌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입법부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하라고 또 법률로 탄핵을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야죠. 국민을 대변해서. 사법부는 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입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따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탄핵까지 가는 게 그 정의당의 입장이다. 자, 그리고 이건 어때요? 이거는 지난주에 뜨거웠습니다만 월화도 얘기는 계속되더라고요. 소위 이제 비준 평양 선언에 대해서 비준했는데 이게 이제 국회 권한을 침범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위헌, 그다음에 뭐 가처분 신청 같은 거 등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비준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죠. 그거. 예, 그 대통령 권한을 쓴 겁니다. 예. 그리고 막대한 어떤 재정적인 어떤 소요가 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금 비준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걸 처리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하고 대통령 권한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야 네.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자유한국당이 너무 그냥 막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나라가 소위 이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고 하고 아니,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진짜 막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공세와 공방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정책 이득을 꾀하는 것이 어떤 정당 정치의 뭐 중요한 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 대사에 대해서는 네. 뭔가 좀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북 관계 문제라든가 요 근래에도 막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 다 망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의 불안 심리를 더 막 자극하면서 뭐 IMF 때로 돌아갈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세력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야- 좀 정도껏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도껏. 정권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아니 정권 못 찾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나라를 불안의 그 수렁텅이로 빠뜨리는 세력을 누가 이렇게 지지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해도 비판을 해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대통령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리고 네. 국회가 비준 동의해줄 것은 국회가 이렇게 좀 처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준을 대통령이 한 거는 대통령 권한이고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던진 건 역시 절차에 따른 것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 네. 입장이시고 자유한국당은 위헌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 김의겸 대변인이 그게 국가다 아니다 이런 것으로 받아친 거 네. 이것도 참 저는 자충수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 워딩만 대응할- 따면 그래요. 예, 예. 예. 그 워딩만 따면 원래 물론 뭐 아니 법상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지금 국회가 비준 동의 안 해줘가지고 당장 장성급 회담 시작되고 있는데 불가피하다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헌법에 그런 작구가 있니 없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면도 있어요. 뭐냐면 민정수석도 대통령도 예, 법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잘 검토해 봤더니 실정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라고 그러니까 전후를 다 해명했지만 전후가 실리나요? 제목은 그냥 북한은 네. 국가가 아니다. 그럼 네. 상대하지 말아야 될 상대처럼 느껴지잖아요. 뉘앙스가. 네. 저도 물론 언론이 뽑아낸 제목이긴 한데 예, 그 대응이 역공의 빌미를 준 건 맞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남의 예. 칼을 쓸 때는 잘 써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헌법상 이게 법상으로는 그 말이 또 맞긴 맞아요. 실제 예, 우리가 특수관계라고 하지 국가 대 국가라고 하지 않으니까 남북 네. 관계는. 근데 이제 법이 아니라 일반인의 뉘앙스 상으로는 그렇게 이용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그렇고 이제 남은 게 이제 국내 정치 또 얘기해 볼까요? 정당 정치? 예. 이게 원래 제일 재밌는 순서이긴 한데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는 누굽니까? 홍준표 대표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실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누구라고 보십니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저는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의 그 당의 앞날도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대표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보고 지금 여러 주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 요즘 약간 이게 네. 발군의 실력을 뽐내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발굴의 실력은 꽤 오랫동안 발휘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도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저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네. 자충우돌 하고 계신 것들이 네. 그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 실제 이제 약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쪽에서는 약간 예전에는 합리적 뭐 이렇게 좀 비춰졌는데 이제 전체를 아우르려다 보면 저쪽에 완전 극우 세력들도 껴안아야 되잖아요. 그쪽도 만족시켜야 되고. 요즘 이제 그쪽을
당기기 위한 그래서 많이 나온다. 여러 가지 이제 홍준표 전 대표님 코스프레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코스프레는 홍준표 대표를 이길 수가 없네요. 예, 원장만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한교안 전 총리는 여기 등장할까요? 아니면 그냥 쭉 한참 원외에 있다가 뭐 원 얘기는 하죠. 국회에 저기 뭡니까 정당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그냥 바로 대선으로 직행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아마 한교안 전 총리한테 그 다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닥 썩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와서 싸워야 된다. 예. 네. 뭐 제가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도 뭐 바깥에서 꽃길만 걷다가 갑자기 대권 주자로 짠하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세력 규합에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델로 가장 큰 기회는 반기문 전 총장한테 그렇죠. 있었으나 그것도 예, 실패했죠. 예, 결국은. 실패했죠. 예, 반기문 전 총장은 사실은 여야 합해서 지지율 1위도 왜냐하면 그 가끔씩 당이 했었었는데 당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누구라도 좋은 분을 모셔와서 그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당은 아니에요. 각자가 어쨌든 다 내 몫은 한 자리씩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그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한교안 총리를 모셔온다 이런 상황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 제가 오자마자 본 뉴스 중에 하나는 유승민 전 대표한테 제안했더니 숙고해 보겠다고 했다가 했던 뉴스 나왔다가 뭐 잠시 후에 그런 적 없다라고 또 부인한 뉴스 나왔는데 11명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리마인드 시키지 마세요. 아니 근데 어제 뉴스는 5명 얘기가 11명까지는 아니고 5명 얘기는 나왔어요. 또. 예, 그런 얘기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누구 이제 거명까지 되고 있는 11명은 아니지만 5명은 있어요? 5명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옵니까 이제? 그 다른 분한테 들으세요. 아무튼 이름은 거명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있고. 5인의 이름은 거론되고 있다. 네. 5인 실명 거론설. 나 또 하태경 의원한테 가짜 뉴스 전파자라고 얘기 듣는단 말이지. 11명 때는 명단이 없었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숫자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근데 아무튼 이현주 의원은 거의 확실한 거 아닌가. 박정희 얘기 나오는 그 순간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천재라고 했죠.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천재라고. 예. 네, 그렇고 뭐.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근데 그분들을 대변하시기로 한 거죠 지금. 예. 그런데 뭐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들으신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 들으신 이야기를 막 풀어주세요 여기서. 아무튼 지금 당장 가야 할 이유도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자유한국당에서 잘 모셔가서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자리 하나 딱 만들어주고 대표를 맡으세요 이렇게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뭐 태극기 부대 들어오네 어쩌네 뭐 이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다시 또 이전 투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유승민 제외 5인의 명단은 들은 바 있다. Yes, no. 예스. 다음 시간에는 5인의 명단을 얘기하는 것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탈탈탈 수요 정미소의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정세현 장관님이 화가 났네요. 예, 정세현 장관님 관련 문자 많이 나왔고 발음도 안 좋은 이 목소리가 대체 뭐라고 반가운 마음이 드나요. 제 취향이 이상해졌어요. 저한테 보낸 문자 왔네요. 발음도 안 좋은 목소리가 대체 뭐라고. 그러게 말이죠. 예, 이미 중독된 거죠. 중독. 노회찬 재단 홈페이지가 있긴 있네요. hcroh.org입니다. 네, 거기 들어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큐멘터리는 가끔씩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특이하고 예외적인 잘
다뤄지지 않던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추상미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추상미 이름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 추상미 맞습니다. 예, 감독으로 처음 만드신 겁니까 이게 영화가? 아니요, 세 번째 작품입니다. 근데 앞에 두 번은 단편으로 예. 이제 학교 다니면서 영화 공부하면서 졸업 작품까지 졸업 포함해서. 작품. 그건 그냥 치지 말죠. 아니에요. 그래도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무려 3편이나 감독. 이번 장편은 처음으로 하신 거고. 네. 네. 장편을 다큐로 하셨는데 주제가 저희가 모신 이유가 뭐냐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예요. 폴란드로 누가 간 겁니까? 폴란드로 1951년 당시에 네, 한국 전쟁 네네 전쟁 중이네요. 전쟁 중이죠. 전쟁의 정점기였고 북한군이 서울 이남 지역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네. 정말 발에 밟힐 듯이 수많은 고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이 고아들을 수용하지도 못하고 고아들 때문에 전쟁을 계속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이 당시에 사회주의 동맹국들에 네. 몇백 명씩 이렇게 뿔뿔이 흩어보냅니다. 아 당시 북한 쪽에서 보낸 거예요? 김일성 주석이?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쪽에 늘어왔는데 보니까 구화들이 너무 많다. 네, 근데 당시 뭐 구화원이 있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군대가 아이들 데려다닐 수 없으니 구화원을 수용시설도 없고. 구화원을 보내자 해서 공산권 쪽에 구화들을 보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물밑 작업은 있었던 것 같고요. 몰랐던 당시에 역사네요. 사회주의는 모두 다 형제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고, 그래서 뭐 러시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동독, 몽고까지 갔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총 인원은 한 수천 명이 됐던. 근데 그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점령했던 지역에서 구화들을 보냈으면 남쪽, 북쪽 구화 모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사실 서울에서만 리서치할 때는 그냥 북한 전쟁 고아라고 순수하게 생각을 북한 했는데 전쟁, 예. 폴란드 가서 이 폴란드 국영 TV 욜란타 크리스토바타라는 전 기자가 이걸 3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관련된 소설과 30분짜리 다큐를 만들었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그분과 이제 리서치를 해본 결과 남한 전쟁 고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내려왔을 그렇죠. 때 거기 맞습니다. 있는 구화가 남쪽 구화, 북쪽 구화 뭐 구분이 됐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네. 또 자기가 남쪽, 북쪽을 구분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신원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들이니까 맞습니다. 절반은 남쪽에서 간 것이다. 네네네. 근데 그 고아 그때는 인도적 차원의 결정인 거죠. 말하자면 전쟁 통해 그렇죠. 아이들도 죽을 수 있으니 그러니 일단 고아원 시설이 있는 곳으로 보내자 해서 몇백 명이 갔다고요? 폴란드로만 1,500명이요. 가장 많은 수가 전체가 아니라 폴란드로 폴란드만 따졌을 때 5,500명. 전체는 이제 수천 명에 이르고요. 폴란드가 가장 많은 수인 1,500명이 갔어요. 근데 왜 본인이 이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이상하시죠? 예, 엄청 이상합니다. 네. 정말 이상하다.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질문을 사업 하시는 영화에서 이유는 더 이상 섭외가 안 들어왔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왜 네, 이 주제를?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제가 어려운 10년 동안 그냥 남들은 되게 잠적했다고 보시는데 네. 사실은 그냥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 활동은 쉬게 됐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섭외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섭외는 아침 드라마 일지연정 끝까지 들어왔고요. 네. 직접 영화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그 배우들한테 있죠. 배우들한테 있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꿈이었어요. 사실은 배우 활동을 할 때부터 초창기부터 연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영화제 한번 가봤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영화제 갔더니 배우보다는 감독들이 대우를 받더군요. 영화제는 그럴 수 있죠. 네, 영화제는 아니 저는 화면으로 봤을 때는 항상 배우들이 이제 레드 카펫도 밟고 네. 배우들 사진이 많이 나오니까 영화제는 배우들의 행사인가 보다 했더니 실제 가보니까 감독들의 행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독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 영화제 때문에 굳이. 저는 이렇게 좀 어렸을 때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극 네.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무대를 동경했기 때문에 배우가 되고 싶은 욕구도 아버지는 늘 어떤 철학적인 이슈의 주제로 공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연예인이 되면서부터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면서부터 정말 막장 드라마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건 내 꿈이 아니야 아닌데라는 막장 드라마도 하셨어요? 예. 예 그런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어떤 배역이었죠? 막장 배역이었잖아요. 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그런 역할이었죠. 그러다가 좋아 안 되겠어 여기서 끊고 내가 그냥 좋은 배우는 많고 예. 대신 좀 좋은 작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좋은 작품을 근데 좀 왜 내 하필 이 보이스를 작품입니까? 담아낼 이렇게 수 있는. 어려운. 근데 당시에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우울증을 겪게 됐어요. 많은 지금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는 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말하기 위해서. 계기는 거기서 출발이다. 네. 근데 그 산후우울증이 굉장히 호르몬의 장난질 같은 건데 모든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아이가 내 아이처럼 느껴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연애할 때 모든 노래 가사가 맞죠. 그겁니다. 거군요. 예. 근데 어느 날 그 북한 꽃제비 있잖아요. 예. 정말 굶고 예. 이제 고아로 돌아다니는 아이들. 그 스페셜에 나온 영상 다큐를 보게 됐는데 그 아이가 정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그 흙부리를 캐러 산천을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인도주의적인 감정 같은 게 아니라 제 엄마는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 미치겠네 정말 제 엄마는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일종의 산후우울증의 증상이었는데 제가 그것도 극복하기 위해서 장편 소재를 사실 찾고 있던 차에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사연이 기네요. 출판을 보류하고 있는 이 북한 고아의 소재를 제가 픽업하게 됐어요. 아주 우연이네요. 아주 우연. 네, 우연인데 굉장히 운명적인 흐름처럼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시작된 겁니까? 이게 시작된 건 2014년 가을에 소재를 픽업했고 1년 반 정도 극영화 시나리오를 한 3곡까지 썼어요. 본인이 네. 기획하고 본인이 시나리오 쓰고 네. 근데 다큐를 만들 생각은 없었었죠. 그때만 해도. 영화로 하고 싶었으나 영화로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뭐 도움을 청하려면 투자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고를 쓰기 위해서 이제 폴란드에 가서 리서치도 하고 장소도 보고 이렇게 시나리오 완성해야 원래는 되는데 상업 영화로 생각해서 폴란드에 가서 리서치를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시나리오 작가 겸 상업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려고 한 거네요. 네, 그죠? 그럼요. 뭐 대학원에서도 극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편이지만 그래서 폴란드와 접촉을 하던 차에 이 폴란드 생존교사분들의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생존교사라면 이 아이들을 폴란드 키웠던 선생님, 폴란드로 가서 정말 아이들이 그 폴란드 선생님들 본인도 2차 대전의 상처를 처절하게 경험했던 폴란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대리부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운 그런 특별한 교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선생님들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곧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으로 빨리 남기지 않으면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솔직히 하기가 꺼려졌지만 이 소재를 제가 픽업하고 1년 반 동안 이걸 연구했기 때문에 더 잘하는 사람이 없죠. 저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뭐 그런 책임감과 여러 가지 우연히 산후우울증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국제적인 책임감으로 엄청난 넘어가는 책임감이 이분들 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내가 빨리 그렇죠. 되게 무거웠죠. 이 마음이. 속에 이 소위 그때 폴란드로 1950년대 아이들이었으니까 지금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을 그 아이들도 등장합니까? 그 아이들의 현재 모습이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그 폴란드에 아이들의 정착하고 산 거예요? 그 아이들은 폴란드에서 8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요. 8년을 1958년에 그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러시아와 그 중국이 도와줄 형편이 못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그 노동력을 주민의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 전부 북송을 시킵니다. 동유럽에 흩어진 수천 명의 아이들을 북송시키면서 그럼 50년대 초반에 폴란드로 갔다가 8년 60년대 만에 아마 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반에 네네네. 그러니까 뭐 5살이라고 치면 한 15살 청소년이 된 다음에 돌아온 거네요. 그렇죠. 뭐 한 12살에 간 아이들은 진짜 19, 19 되어서 이제 북한으로 다 돌아가죠. 폴란드어에 능숙한 아이들이었죠. 네네. 당연히. 그래서 그 아이들의 현재는 제가 폴란드 가서 취재한 바로는 엘리트층을 많이 일단 형성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폴란드어와 러시아어를 잘하기 때문에. 유학 간 아이들하고 마찬가지 그렇죠. 대우를 받았겠네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폴란드 러시아어 선생님이 된다거나 대학 교수가 된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40년 후에 폴란드 대사가 되어서 가신 분, 영사가 되어서 가신 분, 교황 교수가 되어서 이제 임기를 마치고 다 돌아오셨고. 근데 그 중에는 절반은 남쪽에서 갔다고 그랬으니까 남쪽에 간 아이들도 자기 어린 아이들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 상태에서 북한으로 북한으로 돌아간 아이들도 있겠네요. 그러면? 남한에서 온 아이들은 다 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전원이 다. 적어도 폴란드에서는 전쟁 고아로 8년 동안 갔다가 거기 남한 아이들은 없이 다 돌아갔나요? 네. 남한 아이들까지 다. 전부 다 전원 다 북송이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그것을 취재했던 이제 욜란타라는 그 전 네. 기자가 이것을 뭐 남한 정부에서 아무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사실 사실 그 자체도 당시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경황이 있었을까? 그리고 없었겠죠. 남한 고아가 누가 갔는지 신원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남한 고아를 남쪽에 남아있는 남한 고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상태인데 60년대면 그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아마도 그랬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 잘 살았다니까요. 하여튼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것은요. 이거를 이제 부산영화제 가서 네. 제가 관객들과 GV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증언할 게 있다고 그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네. 자기가 탈북민인데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 폴란드에서는 전쟁고였다고 사진도 들고 나오시고 그리고 일반 시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가 이분도 탈북민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가 폴란드 전쟁고였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 방송국에서 이제 이거의 후속 다큐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방송의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막 국정원 리스트까지 이렇게 다 조사해 보셨는데 탈북민 중에 있겠네요.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폴란드에 고아로 갔던 분 중에 네네네. 탈북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러 갈 때 돌아가셨다고. 네,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폴란드로 이민을 가려고 했다라는 예.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지명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들의 기억이 있는 곳이구나 그런 마음도 여기 들었고 보니까 감독도 하고 나레이션도 다 하셨던데 제작비가 혼자 모자라. 북치고 장구치고. 제작비가 모자라서 그랬죠. 근데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극영화를 리서치하는 극영화에 만드는 제작 과정 단계 그 중간을 뚝 띄어서 보여주는 다큐거든요. 그러니까 한 감독이 극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폴란드로 가서 리서치하는 과정을 그대로 노출한 원래는 다큐. 극영화를 하기 전에 준비 작업으로서의 다큐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극영화를 한다는 게 사전에 전제가 되어 있는 다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감독인 제가 프리젠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기획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돈도 장사도 없어서. 하고 나레이션도 돈도 하고 없고, 촬영도 돈도 하고 없고. 맞습니다. 돈도 편집도 없고 하고. 편집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근데 오히려 찍는 것보다 뒤에 굉장히 자본이 많으시지 않았나요? 저에 비해서 아마 거의 뭐. 세 편을 제가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네. 세 편을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풍족하게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세 편을 빠듯하게 작업했는데 이거 후반 작업이 더 길었죠. 네네네. 2년 걸렸어요, 후반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것도 그랬고요. 정말 2017년에는 깜깜하더라고요. 작품을 그냥 땅속에 묻을 뻔했습니다. 시국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지금 정도의 남북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도 주목을 못 받았겠네요. 그 개봉관을 당시 몇 이제 개나 잡으셨어요? 개봉관이 서울에 한 40여 개 잡혔고요. 40여 개는 많이 잡혔네요. 다 치고는. 근데 다 새벽이죠. 근데 극장 수가 문제가 아니라 조조. 조조는 아닌데요. 아니면 점심시간. 저녁 시간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이 봐주셔야 하는데. 좋은 극장이네 하고 보면 점심이야. 점심. 오후 1시에 어떻게 보라는 거야 낮에. 뭐 이런 거. 오후 4시 아니면. 좀 안타깝죠. 조조는 없어요? 조조는 없고 한 11시 때들은 있는 11시나 1시나. 그나마 네, 좀 조조라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극장이 더 활짝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걸 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본분들의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본인 평가만. 평은 좀 얼떨떨할 정도로 많이 좋으셨어요. 기자분들도 그렇고. 몇 분이나 보셨는데. 뭐 저의 미숙함, 첫 장편으로 데뷔하는 어떤 감독의 미숙함도 있었겠지만 이 실화에 대한 굉장히 희소성과 가치를 스토리에 힘이 많이 있는 거죠. 봐주신 것 같습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로 첫 장편을 상업 영화 대신 다큐로 하신 막장 배우까지 하신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감독으로 쭉 달리신 수상미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